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이창진입니다. 연초부터 여성 창업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여성공예센터의 운영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센터에 입주한 창업자 대부분이 지난해 10월 이미 입주 연장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센터 이름에 여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여론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잠시 후 인터뷰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경제읽기 코너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에 대해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밤 일라디오 1월 4일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Not a cloud in the sky, got the sun in my eyes, and I won't be surprised if it's a dream. Everything I want the world to be is now coming true, especially for me. It's clear, it's because you are here. You're the nearest thing to heaven that I've seen.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is the love that I've found ever since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Something in the wind has learned my name, and it's telling me that things are not the same. In the leaves on the trees and the touch of the breeze, there's a pleasing sense of happiness for me. There is only one wish on my mind. When this day is through, I hope that I will find that tomorrow will be just the same for you and me. All I need will be mine if you are here. I'm on the top of the world, looking down on creation, and the only explanation I can find is the love that I've found ever since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I can find is the love that I've found ever since you've been around. Your love's put me at the top of the world.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들으셨습니다. 오늘 밤 일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브레이시안 곽재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국회가 오늘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정부에 이송했죠. 네, 국회는 오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건희 특별법을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즉 50억 클럽 특검법도 정부로 보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네, 정부는 내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국회에서 이송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오늘 오후 국회가 정부로 이송한 이 쌍특검 법안을 안건으로 해서 내일 오전 9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앞 대통령실이 앞서 쌍특검법에 대해서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의결이 이루어지면 즉시 제거할 전망입니다. 예. 야사당은 대통령의 쌍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에 나선다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계획입니까? 네, 민주당은 오늘 또 내일까지 이틀간 이어지는 여론전을 예고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규탄하는 내용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예. 내일 오전에는 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과 함께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 수용 촉구 대회도 열 계획입니다. 예. 거부권 행사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전을 이어가는 한편 거부권 행사 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앞서 홍표 원내대표가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충북 청주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런 질문이 나온 데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 법이 악법인지 충분히 설명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서 지난달 29일 한동훈 위원장은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그 법은 총선을 그것으로 뒤엎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이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은 또 이 민주당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 헌법재판에 의미 있는 재판이 있었느냐 하면서 저는 어떤 정쟁을 총선 전국 내내로 끌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에게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네, 법원은 오늘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67살 김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행 내용과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시했습니다. 예.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약 20분 만에 끝났는데요. 영장은 이 심사가 끝난 지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 30분께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좀 빨리 나온 신문입니다. 김 씨는 영장심사 후 법원을 나서면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그걸 참고해달라고만 했습니다. 네. 김 씨는 유치장에서 책을 읽고 싶다고 요구해서 독서를 하고 식사도 꼬박꼬박 하는 등 큰 동요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변명문에 뭐라고 썼는지 궁금하네요. 피해자가 지난해부터 수차례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다 그래요? 네, 김 씨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그 경찰 조사 또 언론 보도 결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김 씨는 지난해 6월 이후 6차례 정도 이 대표 일정을 사전에 파악해서 행사 현장을 찾아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부산에 도착한 김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양산 평산마을을 다녀가기도 했는데 이 평산마을은 다음 날인 2일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에 이어서 방문하기로 했던 장소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범죄를 본인이 저지를 어떤 장소를 미리 답사한 게 네. 아니냐 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대병원 측이 이재명 대표 치료 경과와 관련해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죠. 네, 이재명 대표 수술을 집도했던 민승기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이 대표가 좌측 목 부위, 이 목비근 위로 그 뒷부분의 길이 1.4cm 길이의 자상을 입었다면서 순조롭게 회복 중이지만 외상의 특성상 추가 감염이나 수술 합병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민 교수는 이 대표가 처음 입었던 이 부상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근육을 뚫고 그 아래에 있는 속목정맥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져 있었고 핏덩이가 고여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다행히 동맥이나 주위 뇌신경, 식도, 기도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혈관 재건술은 수술 부위에 출혈이나 혈전이 생기고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어 중환자실에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광주를 방문했는데 경호 인력 배치를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광주 그리고 청주를 이어서 찾는 지방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이 한 위원장에 대한 경찰 경호가 이례적으로 강화된 모양이 그 취재진의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을 계기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 강화 방침이 내려진 데 따른 조처였는데요. 네. 한 위원장의 광주 일정에는 광주경찰청 소속 기동대 4개 중대 약 280명의 인력이 동원됐고 여기에 더해서 5개 경찰서의 정보과 등 경찰 인력도 경호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근접 경호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인파가 좀 몰린 장소에서는 예. 근접 경호도 했고 주요 방문지마다 수십 명의 경찰이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논의를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광주 5.18 묘역을 참배하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국립 5.18 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제에 대해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헌법 정신과 그 정신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헌법 수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냥 찬성한다기보다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 의장이 5.18을 폄훼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배포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 소속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인천시의원 전원에게 배포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은 DJ 세력 북이 주도한 내란이란 제목의 글을 일면에 실은 신문 형식 인쇄물을 의장 비서실을 통해서 시의원 40명에게 배포했다가 예.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일부를 회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시대착오적이네요. 네, 허 의장은 동료 의원에게 참고하라고 신문을 보낸 것은 맞다면서 내용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홍보실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청주 방문 때 이 내용에 대해서 기자들로부터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한 위원장은 당시에는 뭐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가 조금 전 예. 국민의힘이 그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허식 의장에 대해서 이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 이런 발표를 조금 전에 내놓았습니다. 예. 자, 하루를 마무리를 함께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늘 밤 일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픽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죠. 네, 이 민생토론회라는 게 원래 이제 대통령이 새해가 되면 각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 보고를 받는데요. 이게 올해는 기존 부처별로 이루어졌던 업무 보고와 달리 주제별로 이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이제 업무 보고를 열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약 10회에 걸쳐 진행될 것이고 이제 오늘 열린 것이 그 첫 번째 행사였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공매도 금지 조처와 관련해서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다. 또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 수출 회복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고 물가도 2%대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작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고용률도 계속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연구개발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요. 네, 윤 대통령은 또 오늘 토론회에서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준섭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죠. 네, 정부는 오늘 활력 있는 민생경제라는 타이틀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통상 이제 경제정책 방향은 12월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 경제부총리 이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서 1월로 일정이 수년됐습니다. 예. 정부는 연간 거시 전망치로는 성장률 2.2%, 물가 상승률 2.6%를 내놨습니다. 성장세는 지난해 1.4%보다는 개선됐고 2년 연속으로 3% 선으로 웃돌았던 인플레이션도 상당폭 낮아지겠지만 물가 안정 목표 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기재부는 상반기 중으로 2%대 인플레이션에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추가로 밝혔습니다. 이 정부는 내년도 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연구개발, 즉 R&D 투자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요. 또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추가로 사들이면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이른바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런 정책들은 모두 입법사안으로 이 국회 법안 심사를 거쳐야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네. 이 세컨드홈 활성화 대책은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가 인구 소멸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계속해서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1가구 다주택인 경우에는 그 추가로 세금을 뭐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추가로 그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이것은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등의 특례를 적용하겠다. 이런 구상을 오늘 발표했는데요. 예.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할 거냐. 그 대상 지역과 취득 가액 기준은 추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국에 지금 89개 정도 인구 감소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대도시 시민들이 주로 찾는 세컨드홈 입지보다 한층 외진 지역이란 점에서 후속 대책 실효성이 관건으로 꼽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발표된 부동산 관련 정책들로는 이 부동산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서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매입해서 정상화를 주도하게 하는 방안, 또 오는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1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정부의 경제 정책 대부분이 상반기에 집중이 되면서 총선을 의식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표 자리에서 당장 기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최상목 부총리는 이 경제정책 방향 발표 후에 이 내수 대책이 대부분 상반기에 집중되는데 총선용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경제 지표 흐름을 볼 때 민생 체감 측면에서 상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그런 경제 흐름만 보고 판단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최 부총리는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내수는 그 시차를 두고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수출에 비해 내수가 부진할 것 같다고 설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하반기에 가야 금리 부담이 완화되고 그래서 고금리 부담이 상반기에 누적될 수 있고 물가도 하반기에 2%대 초반까지 내려가겠지만 상반기에는 3% 위아래에 머물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습니다. 예. 최 부총리는 1분기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역시 총선용 아니냐 이런 지적에는 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민생경제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또 정책 대부분이 입법사항이어서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그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지적에는 대부분 민생을 위한 것이어서 여야 관계없이 협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제 오늘 발표한 정책들 뭐 앞서 전해드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예를 들면 뭐 기업의 연구개발 R&D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올려준다든지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 대비 올 상반기에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이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20%를 이제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을 해준다는 점 네. 그리고 좀 전에 정해드린 세컨드홈 정책 등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제 세액 감면 조치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야당으로부터 좀 뭐 비판적인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 그 경제정책 방향 발표 직전이었습니다만 오늘 아침 그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정책회의장이 나라 곳간도 바닥나고 부자 곳간을 채워주는 초부자 특권 감세 정책이다. 뭐 재정 건전성을 파탄에 빠뜨렸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네.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내놓은 경제정책은 초부자 감세로 나라 재정을 거덜내고 말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통일부가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죠. 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개성공단 지원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 고려해 재단을 해산하기로 작년 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개성공단 지원재단은 업무 이관의 근거가 될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이사회를 열어서 해산안을 의결하고 법적 해산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추가 설명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3월 말께 법령 개정이 완료할 것으로 지금 통일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재단은 해산하더라도 등기 업무 등 입주기업 지원 업무는 민간 위탁을 통해 계속 수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통일부는 해산 결정은 재단에 대한 효율화이지 이 개성공단 자체에 대한 조처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공단 폐쇄 수준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예. 이제 입주기업들은 오늘 발표가 너무 예상 밖이다 좀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오늘 연합뉴스 전화 인터뷰에서 재단이 법률에 따라 설립됐기 때문에 해산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기업들이 예상했다며 아직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새해 첫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됐다고요? 네, 한미는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간 새해 첫 연합전투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오늘 육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 예하 번개여단과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이하 스트라이커 여단이 참가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훈련은 한국군 대대장이 미 육공군 자산을 통합 운용하는 연합 합동훈련이라면서 한미 간의 통합된 지휘 통제 능력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밀한 연합작전 수행 절차에 숙달하고 강화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북한은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1일 논평에서 이 지금까지 괴뢰들에 대한 해구산 제공, 보호 간판 밑에 진행되던 대규모 합동군사 연습이 내년부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실제적 핵 선제 타격을 실현하기 위한 공격적, 침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감행된다고 주장하는 등 비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마지막 뉴스 살펴보죠. 남양유업에서 60년간 이어져 온 오너 경영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네요. 네, 1964년 창립된 남양유업 오너 경영이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국내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 이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는데요. 예. 대법원 2부는 이 한행컴퍼니 즉 한행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구성원 모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를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행코는 곧바로 한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서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또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 자체는 마무리됐지만 홍 회장과 한행코 사이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의 법정 분쟁 또 지분 정리 과정이 남아 있어서 예. 이 기업 정상화까지는 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남양유업의 이 지난 그 행적이 좀 눈길을 끌고 있기도 한데요. 네네. 남양유업은 2010년 이후 각종 구설에 오르내리면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대리점의 물품을 강매하고 대리점주에게 포건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이제 불매운동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결국 우유업계 2위 자리를 매일유업에 넘겨줬습니다. 네. 이후 홍 회장의 경쟁업체 비방 댓글 지시 논란, 또 창업주 외손녀인 황은하 씨의 마약 투약 사건 등 오너가 리스크가 끊이지 않은 상태였고, 이 경영권 매각에 불씨가 된 홍 회장과 한행코의 경영권 분쟁은 지난 2021년 이제 당시에 이 남양유업이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중이었는데 네네. 자사 제품 불가리스에 이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보건당국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서 이제 그렇죠. 사회적 논란이 네. 일었던 바가 있는데 이 문제가 커지니까 홍 회장이 이 2021년 5월에 회장직 사퇴를 발표하면서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를 매각하는 계약을 한행코와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같은 해 9월에 돌연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제 이 법정 소송이 이제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네. 한행코는 홍 회장 측의 계약 인용을 미룬다면서 같은 해 8월에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오늘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뉴스픽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서울 여성공예센터에 입주해 있던 여성공예 창업가들이 새해부터 일할 공간을 잃었습니다. 서울시가 최근 이들에게 사업 중단을 통보하며 퇴거를 요청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서울 여성공예센터 입주기업 중 한 곳인 몸의 이예빛 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 대표님이 입주해 있던 서울 여성공예센터가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서울 여성공예센터는 태릉 입구역 근방에 있는 옛 법원 건물에 자리하고 있는 센터인데요. 예. 여성 공예인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그래서 경제 역량을 강화하고 공예를 통해서 예술과 문화 경험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복합 문화 플랫폼입니다. 네네. 이곳에 주민들이 와서 수업도 듣고요.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서울 여성공예센터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작업실에 쇼룸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제품도 구경하시고 실제로 구매하시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는 도자기를 만들거나 나전치기 공예도 하고 털실로 러그를 만드는 등 원데이 클래스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또 입주 기업이 아니라 시민들도 신청만 하면 장비 교육을 들을 수 있고 멘토링도 할 수 있고 입점 설명회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네, 주민들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임대료도 비교적 저렴하다면서요. 네, 작업실 크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공과금을 합쳐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서로 입주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입주 경쟁률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애정을 많이 가지시고 여러 행사랑 네. 멘토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자, 이곳에 그럼 대표님을 포함해서 어떤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총 몇 개 기업이 있었나요? 여성과 공예를 주제로 하면 어떤 기업도 입주를 할 수 있어서 안경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도자기나 패브릭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53개 기업이 입주를 해 있었고요. 예. 기업들이 고용한 직원이나 또 알바생들도 있고 1인 기업이 아닌 경우까지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입주해 있었어요. 53개 기업이면 많았군요. 자, 이렇게 여러 공예가들이 모여 있으면 시너지 효과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새로운 재료나 또 작업에 대한 궁금한 게 생기면 그냥 옆방에 가서 물어보거나 예. 한층 내려가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아서 뭐 크라우드 펀딩을 같이 한다던가 또 작업을 같이 한다던가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서울시가 갑자기 퇴거 통보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언제쯤이었습니까? 저 정확히 12월 15일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구두로 듣게 되었는데 사실 그 전에 그 서울시 상임위에서 이미 센터 예산이 통과되었다고 전달을 받은 상태였어서 내년 계획을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좀 많이 당황스러웠죠. 네네. 보통 이런 곳에 입주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이 퇴거 통보를 받았을 때가 계약 기간이 끝나가던 시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1년 단위로 2번 계약을 할 수 있어서 총 2년을 쓸 수 있는 센터인데요. 예. 그래서 12월에 계약이 종료돼 가던 때였어요. 예. 근데 문제는 저희가 2023년 10월에 그 16개의 기업들은 연장을 위해서 연장 심사에 이미 합격을 한 상태였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입주 기업들은 내년에도 계속 이곳에서 뭐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 준비도 마친 상태였겠네요. 네, 실제로 이건 제 이야기인데 네네. 저는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쓰기 위해서 레이저 커팅기를 구매했었거든요. 네네. 네, 기계값만 1,000만 원이 넘고 설치 비용만 또 막 100만 원이 들어요. 예. 저는 설치를 14일에 했는데 딱 다음 날인 15일에 퇴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네. 서울시가 다른 분들도 뭐 기계도 많이 구매하셨고 그런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아요. 예. 서울시가 퇴거 통보를 하면서 이곳을 폐쇄하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던가요? 사실 서울시에서 입주 기업에게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준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단편적인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네. 입주 기업에게라도 공문으로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 이거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계획 혹시 들으신 건 없으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들은 적은 없습니다. 네네. 저희 서울 여성공예센터 건물이 예전 구법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예. 같은 단지의 센터가 여러 개인데 서울 여성공예센터만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예. 그래서 아마 잠시간은 비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갑자기 퇴거 통보를 받고 다들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입주자들끼리 대화는 해보셨습니까?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저는 그때 그 공예 트렌드 페어에 시장 조사를 하러 나가 있었는데 그때 다른 입주 기업 분을 만났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센터 이야기 들으셨냐, 우리가 당장 2월에 나가야 된다고 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막막했고, 예. 그리고 뭐 다른 기업 분들은 우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다들 심란해서 작업이 손에 안 잡힌다고 그러실 하네요. 것 같아요. 네. 네. 이곳이 여성 공예인만을 위한 공간이라 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분도 계셨다고 하던데 서울시와 이와 관련해서 얘기는 나눠보셨습니까? 네, 사실 센터에서도 많은 대안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예를 뺀다던가 여성을 뺀다던가 하는 그런 어떻게든 센터를 유지해보고자 하는 노력이었는데요. 네네. 그런 대안을 제출한 것들이 아무 소용없이 그냥 센터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 입주민들은 퇴거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미 나가신 분도 계시고 예. 다른 센터에 지원을 넣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하필이면은 12월 15일이 다른 센터들 지원이 끝나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작업실을 찾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작업 특성상 작업실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망치질을 한다던가 또 금속공예나 도자기를 돌려서 감에 굽는다던가 하는 일들이 좀 더 나은 방음 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고 예. 위험한 기구도 있거든요. 기계가 큰 경우에는 운반도 또 쉽지가 않고요. 예. 당장 대표님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저는 큰 기계가 많아서 지금 발이 조금 묶여 있습니다. 네. 1년 더 있으면서 제대로 성장해서 구해서 나갈 계획이었는데 예. 그래도 일단 오늘 근처에 여러 공간을 둘러보고는 왔어요. 네. 서울시가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전혀 그런 바에 대해서는 아직 들으신 바는 없으시고 혹시 그 주문 받으신 네네. 저희가 네. 서울여성공예센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저것 공문도 제출해보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상황이 없습니다. 네. 그 기 주문 받으신 작품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있으십니까? 네. 저는 지금 사실 제작해야 되는 게 4,200개 정도가 되는데 그렇군요. 빠르게 만들어서 보낸다고 해도 2월까지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이걸 제작을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은 작업실에서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나마 저는 사실 움직여도 깨지지는 않는 제품인데 네. 도자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작업을 시작하기가 정말 애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깨져버리니까. 그렇죠. 네. 다른 분들도 주문 받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많습니다. 네. 상당히 난감해하실 것 같은 다른 분들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다른 분들 중에 한 분은 아예 거래처가 끊긴 분도 계셔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대표님도 그러시고 다른 분들도 이 새해 계획들이 다 물거품이 돼서 몸과 마음이 지치실 것 같은데 혹시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지난달에 직원을 한 분 모셨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올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막막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서울여성공예센터에 입주해 계신 두 아이를 대학생으로 키워내고 다시 안경 디자이너로 돌아오신 우리 대표님 네. 그리고 현재 임신 중이셔서 출산 후에 돌아오실 곳을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유리공예가 대표님 예. 또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공예 창업에 뛰어주신 너무 멋진 우리 대표님 예. 다른 분들도 우리 모두 상황이 어렵지만 해결 방법을 잘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이 공예의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거기 하시는 분들? 저희 종류는 사실 아주 네.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다 분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합니다. 예. 자, 힘내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예빛 몸 대표였습니다. 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한 주간 있었던 주요 경제 이슈를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읽기 오늘부터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를 방문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먼저 금융투자소득세가 뭔지 알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이득을 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손실을 보면 안 내도 되는 이제 세금인데 네. 그러면 이제 금융상품이 도대체 어떤 게 있느냐? 네. 우리가 흔히 개인들이 많이 하는 이 주식도 있을 수 있고요, 네. 펀드도 있습니다, 채권도 있고 요즘 핫한 뭐 해외 주식, 뭐 금. 그리고 파생 상품인 선물 옵션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상품이 있는데 네. 세금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주식에 대한 세금은 조금 높아요. 주식은 연간 수익의 5천만 원을 넘을 경우에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예. 또 기타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250만 원 이상 이익에 대해서 한 20% 정도 세금을 물립니다. 네. 그런데 이 이익분이 3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세율은 25%로 좀 뜁니다. 네. 당초 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사실은 2020년에 법안이 통과가 돼서 지난해 2023년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예. 당시에 그러나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 시기를 2년 연장해서 2025년 그러니까 이제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에 한국거래소 증권거래소에 이제 매해 개장식에 참석을 해서 깜짝 발표를 한 겁니다. 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식이 유예가 아니라 아예 폐지를 이제 공식화했다라는 건데요. 예. 현직 대통령 가운데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 개장식에 직접 참여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네.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이제 금투세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게 사실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건 맞거든요. 네. 그런데 여야가 합의로 내년까지 이제 네. 시행을 유보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폐지를 이제 공식화했다라는 점에서 네.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의외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소득세는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투세를 갑자기 폐지하겠다고 선회한 이유가 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어쨌든 뭐 개장식에서 대한민국에는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자본시장의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과도하게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과세가 오히려 이제 선량한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게 이제 시장을 이제 왜곡한다면 시장 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예. 다만 그러면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현실화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미지수입니다. 예. 앞서 정부가 잇따라서 뭐 공매도 금지부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좀 완화했죠. 예. 한 종목당 10억 원 이제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서 양도세를 내야 했었는데 이것도 50억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다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이제 밝혔지만 앞서 두 개 공매도하고 양도세 기준 완화는 정부가 그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이미 야당이 이 야당 시절에 이제 이게 만들어 놓은 법안이고 야당은 지금도 이제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사라고 보고 사실상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개인들이 한 1,4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예. 근데 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원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이런 이제 금투세 유예가 아니라 폐지를 밝힌 건 총선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발언이 아니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총선에서 사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금투세가 이제 폐지가 되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다수가 되면 금투세가 도입된다라는 식의
이게 선거성 공약으로 전략할 수 있다라고 이제 네.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야당도 선거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또 마냥 이제 이 폐지를 반대할 거냐 표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향후 여론 향배에 따라서 야당 역시 폐지로 이 돌아갈 가능성도 이제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금투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금에도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세금 깎아주겠다는데 마다할 투자자 없습니다. 그렇죠. 1,400만 개인 투자자는 환영 일색이고요. 네. 앞서 제가 최근에 이제 공매도 금지했죠.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까지 이러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증시 우량 3종 세트다. 네.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우리 증시가 이게 박스피라고 해서 상당히 상단과 하한을 오가면서 그 상단을 넘지 못해 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유인 효과가 되면 조금 이제 증시 부양 효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한 단계 더 레벨업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누가 이제 혜택을 볼 것인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정부는 일단 이제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약 한 15만 명 정도로 보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투자자가 한 1,400만 명인 걸 감안하게 되면 한 1.07%에 불과하다. 그리고 연간 세수는 한 1조 5천억 원 정도니까 이걸 이제 3년간으로 누적하게 되면 4조 원 정도 넘게 이걸 폐지한다면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가 재정이 상당히 좀 좋지 않습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난해도 지금 법인세 안 거쳤죠. 부동산 소득 양도세 안 거쳤죠. 예. 소득세도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한 60조 원 가까이 세수 펑크가 났고 또 올해도 이제 경기 침체로 해서 세수 부족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감서 정책을 좀 난발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야당의 경우에는 결국 이런 모든 조치들이 총선을 앞둔 개인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한 이 포퓰리즘이다라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고 예. 이런 이제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서 국민뿐 아니라 투자자 그리고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건데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이인철 소장께서는 금투세가 어떻게 개편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향후 우리 주식시장이 한 단계 더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면 한국도 이 선진국처럼 글로벌 스탠다드의 어떤 세법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 글로벌 이제 스탠다드의 추세는 뭐냐? 거래세는 없애고 예.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방향이거든요. 네. 선진국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라는 건 소득이 있을 때만 이득을 봤을 때만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예. 이게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다는 조세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럼 우리나라의 증권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거래세는 받습니다. 거래세라는 거는 주식을 매수할 때 내지 않고 주식을 매도할 때는 예. 손해를 받든 이득을 받든 모두가 내는 통행세 개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양도세도 걷고 거래세도 받겠다? 그러면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고 물론 양도세 걷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하고는 좀 역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 글로벌 스탠다드는 거래세 통행세는 없애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이 불편한 진실인데요. 주식 양도세하고 증권거래세하고 지금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앞서 제가 주식 양도세는 연간 한 1조 5천억 원, 2조 원 내외지만 증권거래에서는 뭐 거래량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적게는 6조 원 넘게 거치고요. 많게는 10조 원 넘게 거쳐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주식 양도세에 비해서 증권거래세를 더 많이 내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팔 때 내는 이 증권거래세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낸 세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거래세는 없애되 양도세는 걷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선진국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면 또 어떤 게 필요하느냐? 2월 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선진국들은 투자 손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이걸 2월에서 공제하는 기간을 무제한으로 둡니다. 네. 첫해 삼성전자 투자에서 뭐 1,000만 원 손해를 봤다면 이듬해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에서 앞에 부분을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금투세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 2월 공제 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경우는 투자 손실이 나면 만회할 때까지 2월 공제 기간이 무기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추세를 따를 필요가 있어 보이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이제 이 세율이 똑같습니다. 네. 아니 부동산도 사실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우리나라는 주식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에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을 1년 미만에 투자했는지 단기 차익을 거뒀는지 1년 이상 투자를 했는지 이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거든요. 네. 네. 이게 뭐냐? 건전한 장기 주식 투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아마 코스닥 하면 우리 단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거래가 유가증권 시장에 이게 굉장히 대형주들이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단타 매매가 많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장기 투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좀 달리해서 장기 보유자에 대한 혜택을 좀 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화제를 좀 바꿔서 올해 경제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좀 살펴보죠.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2.5%가 올랐죠. 그렇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해 9,620원이었거든요. 여기에 올해 240원, 2.25% 올랐습니다. 네. 시급 9,860원인데요. 인상률 2.5%는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네네. 코로나 당시 2021년 1.5% 인상 이후에 가장 낮은데 하루에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206만 740원 꼴입니다. 네. 이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의 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다만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수습 노동자의 경우에는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은 이제 10% 감액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올해도 달라진 것은 올해부터는 이제 매월 지급하고 있는 이제 상여금이랄까 식비, 숙박비, 교통비와 같은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혹은 또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전부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사업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할 수 있고요. 또 최저임금 내용을 정확하게 근로자들한테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또 새해부터는 온라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5월부터 이제 온라인 대한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신용대출, 이른바 마이너스 통장대출만 갈아타기가 가능했습니다. 예. 그동안 결과를 봤더니 한 10만 3천여 명이 이용을 했어요. 평균 대한대출 금리로 약 1.6%포인트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네네. 이처럼 저금리로 갈아탄 분들 절감된 이자 부담을 받더니 연간 한 490억 원 수준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겠는데 이런 걸 올해부터는 신용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소비자가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휴대폰으로 대한대출 서비스를 신청하고 신규 대출 실행 즉시 대출 이동이 완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가능해지는 건데 네. 그동안 이제 국내 신용대출 시장은 연간 한 250조 원 규모인데 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시장은 1,049조 원. 네. 그러니까 신용대출보다도 마이너스 통장대출보다도 담보대출이 4배 이상 시장이 큽니다. 예. 그러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이 가열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위기업 플랫폼의 이 더 나은 조건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금융사 수도 초기에는 한 26곳에서 지금 48곳으로 좀 늘었습니다.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령자분들이에요. 스마트폰 이용이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이제 오프라인 직접 어려운 소비자들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해서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대출 한도는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가계부채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높다, 이제 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 들으셨을 텐데,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1,875조입니다. 네. 사상 최대고요. 우리나라 국가경제 GDP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2%에 달하는데, 그래서 지난 11월 기준 대출 받으신 10명 가운데 6명이 변동금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그렇군요. 겁니다. 네. 그래서 올해 2월부터는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최대로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런 걸 이른바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도입 취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고 향후 금리가 급등할 경우 이자 부담을 좀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 2월 26일부터는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이 되고 6월부터는 은행별 신용대출과 또 이금융까지 확대가 되고 올 연말이면 금융권의 모든 대출을 이제 확대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네네. 그럼 얼마나 바뀌느냐? 연소득 5천만 원의 대출자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받았을 경우 현재는 대출 한도가 3억 3천만 원 수준이지만 네. 앞으로는 2억 8천만 원까지 그렇군요. 줄어서 현 수준보다 5천만 원 이상 적어지게 네. 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 읽기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KBS 오늘 밤 일라디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그리고 다채로운 연극, 뮤지컬 작품들을 만나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잠시 후 11시 정각 2부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수량은 1mm 내외로 매우 적겠고 강원 영서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인 곳도 있겠습니다. 경기 동부의 높은 산지에도 약간 눈이 조금 쌓인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에 충청권과 전북 동부, 경상 내륙에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새벽 사이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권 북부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낮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지만 모레 평년과 비슷하지겠고 글피는 평년보다 낮아져 다소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3도, 부산 5도가 예상입니다. 아침까지 내륙지방엔 안개가 낀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는 14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 나쁨이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4.4도, 습도 7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들으면 지식이 쌓인다. 세상 모든 것을 탐구하는 지식 탐구 생활. 오늘 밤 1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도 배드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서 이른바 나쁜 부모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사이트였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배드파더스의 공익적 목적은 인정했지만 사적인 제재라는 점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혼한 부모 10명 중 무려 9명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사적 제재가 답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밤참 뉴스 코너에서 관련 소식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임영웅의 아버지 보내드리면서 오늘 밤 1라디오 2부 문을 열겠습니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도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어느새 잠들어버린 주름만 남은 내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있으면 견딜 것 같아.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사람.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이제는 내 아버지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아프다 말도 못하는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 어린아이로 돌아가 버린 사랑하는 내 아버지 사랑해요 내 아버지. 오늘 일어나는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연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새벽 세종시 교량 두 곳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원인이 도로에 사람이 끼는 블랙아이스 때문이었다고요. 네, 차량이 29대가 잇따라 부딪혀서 운전자 5명이 다치는 엄청나게 큰 사고였는데요. 예.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세종시에서 충북 오송으로 향하는 세종시 세종동 금빛노을교에서 잇따라 29대가 부딪혀서 운전자 5명이 다쳤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 수습하고 제설 작업을 하느라고 이 금빛노을교는 사고 5시간 만인 오전 10시 30분이 돼서야 통행이 재개가 됐는데요. 1시간쯤 후에 금빛노을교와 나란히 있는 인근의 아람찬교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차량 8대가 부서지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사고 원인은 지금 말씀하신 도로 위에 살짝 얼은 블랙아이스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기온이 영하 5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였고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던 데다가 사고 지점이 얼기 쉬운 교량이어서 예. 어젯밤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이제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이 오전 4시부터 6시. 그러니까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터널 입구나 다리 위나 그늘진 곳에서는 블랙아이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고 차량이나 블랙박스 운전자들을 상대로 해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블랙아이스가 있는 도로는 보통의 눈길보다 6배나 더 미끄럽고 응달진 곳이나 다리 위에서는 반드시 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병원으로 5명이 옮겨진 상황인데다가 25톤짜리 덤프트럭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돌에 추돌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차량 전체가 통제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네. 이번 사고를 두고 설계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이 다리가 상을 받았던 다리라고 합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하천 위의 다리는 기본적으로 하천 위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있고요. 비가 오지 않아도 노면이 젖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에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운전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문제는 개통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개통한 지가 일주일뿐이 안 됐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상 당하신 분들은 이렇게 심각한 부상이라기보다는 가벼운 부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다리가 12월 28일 날 개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개통을 한 건데 총 길이가 925m의 교량이고요. 네. 인근에 생태공원 지구가 있고 오토 캠핑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 교각수를 최소화해서 만든 역 아치 형태로 굉장히 예쁜 외관을 자랑하는 그런 다리인데요. 네. 안개 때문에 우선 하천 위에 이렇게 건설이 됐으니까 위에서 네. 수증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평소에도 안개가 굉장히 자주 끼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안개가 많이 끼면 우선 습도가 높고요. 그러다 네. 기온이 떨어지면 살얼음이 얼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죠. 또 사고가 날 수가 있겠는데요. 충분히 그럴 수가 네네. 있습니다. 게다가 하천 위의 다리는 일반 도로보다 온도가 낮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2021년하고 2022년에 충북 영동에 있는 한 도로 표면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측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도로 구간은 그때 영하 2도에서 영하 4도가량을 나타냈는데 이 다리 구간은요. 영하 6도로 크게 떨어진다는 거죠. 네. 지면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지열을 전달받는 일이 좀 덜하기 때문에 습도는 높은데 온도는 낮으니까 네. 이런 살얼음이 더 자주 끼고 훨씬 더 미끄러운 상황입니다. 얼어붙은 노면에는 뭐 청취자분들 아시겠습니다만 타이어 마찰력이 5분의 1이니까 제동거리도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안개가 잦은 곳이라고 하니 네.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세종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얼음이 얼었으면 녹일 수 있는 열을 내주는 장치가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러려면 지금 아스팔트를 다 뜯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고에 대해서 세종시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 해당 교량에다가 염수 분사 장치 그리고 차선 식별을 위한 안개 등 설치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지금 세종시 신도시 내 10개 교량 중에서 차량 수통이 많은 한두리대교와 보름대교에만 이 염수 분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사고가 난 두 도로에는 안개등도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본부와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우선 시설 보강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슷한 사고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밀히 협력해서 사전 수차를 강화하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이 얼음을 녹일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열을 내는 장치를 여기다 설치를 하는 건데 예. 그러려면 이제 건설한 다리를 뜯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염수 분사 장치 그리고 안개 등 설치 정도의 대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새해부터 중동 정세가 심상치 않아요. 네. 이란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100여 명이 숨지는 일이 있었죠. 네. 근데 문제는 그 폭발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이란에서 국민 영웅이라고 불리는 솔레이마니 추모식이 있었는데 예. 그 추모식에서 폭발이 2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80명이 넘게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3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820km 떨어진 케르만 지역의 순교자 묘역에서 대형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의 공격으로 숨진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솔레이마니의 4주기 추모식 현장 근처였었는데 네. 최소 지금 발표에 따르면 84명이 사망을 했고 28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국민 영웅인 솔레이마니의 묘지를 참배하려고 인파가 많이 몰렸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의 보도를 들어보면 폭발이 10분 간격으로 2번 있었고 네. 가방에 담긴 폭발물 2개가 원격 조종으로 폭발했다고 합니다. 외부 세력에 의한 테러라고 이란 정부는 판단하고 있고요. 보복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인데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배후를 직접 지목하진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성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중동의 긴장감이 아주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폭발 사고가 나기 하루 전날 레바논에서도 드론 공격이 있었죠. 예, 수도인 베이루트 남쪽 외곽에 무장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외곽에 있는 하마스의 시설을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공격을 했고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사망자 중에 하마스의 전체 서열 3위라고 하는 살레히 알 아루리 부국장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군사 조직을 만든 초창기 멤버라고 합니다. 네. 팔레스타인 주민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서한 지역에서 지도자로 활동했는데
하루 간격으로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배우를 자처하는 집단이 나오기도 하는데 현재로는 우리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집단은 없습니다. 물증도 네. 없고요. 그러면 의심의 시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성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하고 이슬람의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무게를 두면서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시온주의자 정권이 팔레스타인 영토 밖의 사령관을 테러 범죄의 목적으로 삼았다, 표적으로 삼았다고 비난하면서 예.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고요. 미국도 자신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도 이번 폭발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하고 이스라엘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미국에서는 블링컨 국무장관을 중동에 급파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네.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통화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번 폭발이 과거의 IS 테러 방식과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 이란이나 다른 세력들에게 개입의 빌미를 주게 되면 중동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네. 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백악관에서는 함정과 병력 등의 충분한 억지력을 전개 중이다 중동 지역에. 그래서 확전의 위험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곧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늘 밤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 뉴스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만 배드 파더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운영자에게 대부분이 유죄를 확정했죠. 네.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 거주지, 직장명, 심지어는 얼굴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네네. 배드 파더스가 사회적 논란이 됐었는데요. 사적 제재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 찬반 양론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사안이었습니다. 네네. 대법원에서 5년 만에 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죄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이름이 공개된 해당 부모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본창 씨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네네.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심각하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론하기 위한 목적은 알겠는데 얼굴 사진과 전화번호와 같은 구체적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사적 제재의 일환이다. 이렇게 예. 판단을 했습니다. 한번 훼손된 인격권과 명예는 완전하게 회복하기 어렵고 양육비를 주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거나 사전에 기회를 주지 않은 일률적인 신상 공개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1심하고 2심의 판단이 좀 달랐는데요. 1심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었고 배심원 전원과 재판부 모두 신상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그런데 2심에 넘어가면서 신상 공개를 사적 제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1심의 판단을 깨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상황이었는데 배드 파더스 운영하는 구본창 씨는 양육자들에게 선택권이 넘어간 거다. 그렇지만 벌금형을 받더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이 자신의 전 배우자에 대한 배드 파더스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모 씨에게도 벌금 7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예. 이 사이트가 개설된 게 2018년이었는데 네, 네. 당시에도 꽤 논란이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릴 것 같은데요. 예. 대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안 준 부모들의 책임이 있지만 얼굴까지 공개하고 이렇게 신상을 공개하는 거 지나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배드 파더스는 지금 이름을 바꿔서 현재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이 사이트 개설됐을 때 엄청난 논란이 일었었는데 배드 파더스 측에서는 부모의 초상권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생존권이 먼저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부모의 신상을 꾸준하게 공개를 해왔었는데요. 양육비는 양육자들의 법적 권리이고 신상 공개는 피해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이었는데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예. 공권력이 아니고 그렇죠. 민간에서 이런 신상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건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네. 오죽하면 저랬을까. 낳아놓고 나 몰라라 하는 나쁜 사람들인데 굳이 보호할 필요가 있나. 네. 저출산 대책도 중요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힘든 가정들도 돌봐줘야 된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데 이걸 폐지하라는 거죠. 전 세계에 형사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양육비를 안 주고 버린 인간들에게 무슨 명예가 있다고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내리나 뭐 이런 아주 이렇게 언성이 높아진 반응들도 있고요. 예. 반대로 핵심은 양육비를 줬나 안 줬나가 아니라 공익의 목적이라고 해서 타인의 정보를 공개해도 처벌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적 제재를 마음먹지 않게 법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이 배드파더스 운용자 유죄 판결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보내주십사 부탁드리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소개해드리죠. 9655님. 법이 많이 이상하네요. 변호사 상담 5분만 해보면 양육비 안 줘도 되는 거 다 안다고 하던데요. 보내주셨고요. 0012님. 아이 한 명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죠. 공개해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571님. 취지는 좋은데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조금은 생각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서울 경복궁 담장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이 됐었는데 복구를 마치고 오늘 다시 공개가 됐어요. 네. 복구 비용이 1억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죠. 네, 이게 이제 낙서를 지우는 재료비가 2,153만 원, 네. 또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1억 원이 넘게 들었는데 이 비용은 이제 낙서를 한 낙서범들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예. 이 낙서를 한 사람들이 스프레이 2통 4천 원 썼다 그러잖아요. 4천 원을 쓰고 지금 1억 원을 넘게 물어야 되는 네, 상황이 참. 벌어지게 된 건데요. 네. 실제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면 낙서 행위에 대한 비용 청구 절차를 마련한 2020년 문화재보호법 개정 이후에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4대 궁궐, 종묘, 조선왕릉 내부에도 낙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연필, 유성펜, 수정액으로 낙서를 했거나 뾰족한 도구로 훼손한 것이 다소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관리를 하거나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보존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순찰도 확대한다고 하네요. 네, 공개된 담장 상태를 보니까 완벽하게 복원되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스프레이 색깔들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청 소속의 보존 처리 전문가들이 지난해 12월 총 8일 동안 복원을 진행했고요. 하루에 투입된 인원이 거의 30명에 가까운 예. 인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측면에서 노출된 면에 색소가 남아있고 이걸 앞으로 이제 지금 공정률이 80%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 좀 더 진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근데 날씨가 계속 춥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되면 담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나머지는 4월 이후에 지울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측면에서 보이는 오염물질을 얼마나 깨끗하게 지우느냐도 중요한데 남아있는 담장과 이게 이색이 질 수 있잖아요. 네, 그게 네. 도드라질 수도 색깔이 있고. 다르실 수 예. 있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울산 문무대왕 왕비석에서도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요. 관할 지자체가 몰랐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예. 울산 동구에 이게 있는데요. 동구 일산동에 있는 대양암 공원에 대양암 바위에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바위 한가운데다가 푸른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는 낙서를 누가 해놨다. 바다남? 바다남이라고 네네. 낙서를 써놨다고 합니다. 네. 보행로에서 바위까지 50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일반인은 가기가 어려운 위치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동구청의 대응이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대양암 공원에 있는 바위가 훼손된 것도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알았다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접근을 했을까요? 그렇죠? 네, 그것도 참 미스테리한 일인데 폐회로 텔레비전 등에 확보된 증거가 없어서 네. 수사 요청 공문을 쓰는 게 오히려 죄책감 없이 보인다. 경찰 수사 요청을 바로 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93만 제곱미터 넓이의 공원입니다. 울산에서 지정한 명소 12곳 중에 한 곳인데요. 울산 대왕암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신라의 30대 문무왕의 왕비가 바다에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며 바위 아래 묻혔다는 전설이 남아있는 공간인데요. 예. 낙서를 하는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만 지자체의 대응도 좀 더 기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한식이 뭐냐? 네. 물었더니 역시 치킨이 1등이었네요. 예. 예전과는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건 불고기 비빔밥 이렇게 그랬었죠. 들었던 비빔밥, 시절이 불고기.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한국식 치킨, 라면, 김치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위가 치킨, 2위가 라면. 예, 네. 김치. 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에서 작년에 베이징, 호치민, 뉴욕 등의 해외 주요 18개 도시에 살고 있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를 했습니다. 네.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한식에 대해 잘한다는 응답이 60%로 지난해에 비해서 2.4%포인트나 올랐다는 거고요. 네. 최근 1년 내에 한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86.5%가 어휴, 그렇다라고 네, 답을 네. 했고요. 그리고 한식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에는 94.2%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아진 92.5%지만 매년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제일 자주 먹은 한식에 대한 질문에 한국식 치킨 29.4%, 김치 28.6%, 라면 26.9%였습니다. 비슷하군요. 예, 네. 가장 선호하는 음식도 한국식 치킨, 라면, 김치의 순위였는데요. 어쨌든 지금 김치는 한식하면 가장 떠오르는 메뉴 1위에 올랐고 예. 2위는 비빔밥, 3위는 불고기예요. 그런데 선호하는 음식의 순위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걸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K-팝이나 K-드라마 이 컨텐츠의 인기 때문에 치킨과 라면의 인기가 부쩍 높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배가 고파지는군요. 그렇죠. 예. 마지막 뉴스. 지금 북유럽이 기록적인 한파에 시달리고 있는데 네. 서유럽은 폭우 피해가 심각하다고요. 네. 우선 스웨덴 북쪽 지역은 영하 40도 이하니까 1월 달 최저 기온이 25년 만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43.6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1999년 1월 이후에 1월 최저 기온을 경신했다고 보도를 네. 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41.6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의 서유럽은 홍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300건 이상의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주택 만 채의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됐다고 하네요. 철도망도 타격을 입어서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고 하고요. 네덜란드에서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자전거에서 75세 남성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네. 했습니다. 프랑스 북부의 파드칼레와 노르 지역에서도 폭우가 쏟아져서 200명이나 대피하고 10,000 가구가 정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기상청에서는 프랑스 북부,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의 일부 지역에 내려진 홍수와 강풍 경보를 5일까지 유지하고 최대 시속 100km의 바람과 함께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고 합니다. 네. 예. 밤잠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흥미로운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일상 속 활력을 찾아내는 시간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매주 공연을 소개해 주실 예정이죠? 예, 근데 공연 소개하는 건 소개하는 건데 목소리 톤을 네. 저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앞에 멘트가 있는데 평소에는 오늘도 네. 흥미로운 공연 소식을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네. 오늘도 흥미로운 공연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온 공연 알림이 안영수 제가 인사드립니다. 톤이 좀 많이 낮아요. 근데 너무 멋진 목소리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그 뮤지컬 배우분들 중에 네. 비슷한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악역 많이 하십니다. 아 그렇군요. 약간 중후한 악역 뭐 이런 거 많이 하십니다. 이 톤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이게 약간 카리스마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완전 나쁜 사람 말고 네. 자기의 그 어떤 철학을 지키는데 네네. 그게 약간 좀 무섭게 보이는 그런 역할에 어울리실 것 같아요. 색깔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키도 뭐 190으로 제가 그죠? 88입니다.
나무 키 190 나와 있던데. 188. 정확히. 키 크신 분들은 항상 줄이시더라고요. 자, 이제 매주 이제 공연을 소개해 주실 텐데.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제가 그 매주 공연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로에서 작은 공연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 중에 좋은 작품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생각을 하는데 2024년 처음 방송이니까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작품 그리고 뭐 금액 때문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보신 작품 뭐가 좋을까 하다가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예, 그 세계 4대 뮤지컬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 미스 사이공, 캐치, 오페라 요령이랑 같이. 근데 사실 이게 잘못된 정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이 레미제라블의 프로듀서 카메론 매킨토시의 대단히 흥행한 뮤지컬들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잘못 와전되면서 4대 뮤지컬이라고들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 아니건 기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몇 대 뮤지컬을 뽑으라고 해도 그 안에 항상 들어가야 되는 작품이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꼽히는 뮤지컬이죠. 네. 뭐 4대 뮤지컬은 아니지만 손에 꼽을 수 있는 뮤지컬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군요. 맞습니다. 뭐 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로 최고의 뮤지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얼마나 들려주실지 몰라도 음악도 그렇고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역사도 그렇고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도 그렇고 정말 모든 걸 갖춘 뮤지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참고로 이 작품에 참여했었던 배우들이 주요 역할을 했던 배우들이 다른 유명한 뮤지컬의 주요 역할을 한 사례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역할이 오페라 요령의 팬텀 역할을 했었던 배우들도 많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레미제라블 10주년 기념 콘서트라고 해서 외국에서 브로드웨이에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콘서트 형태의 공연이어서 뒤에 그 하얀색 면티에 레미제라블이라고 써있는 면티를 입은 앙상블들이 한 50명인가 100명인가 참여한 10주년 콘서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후에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주인공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만큼 정말 대단한 배우분들이 많이 참여한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우들이 참여했습니까? 외국의 배우 말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공연은 민우혁 씨, 그다음에 최재림 배우, 민우혁 배우와 최재림 배우가 이번에 장발장을 하고 있고요. 뭐 김선영 배우도 그렇고 김우영 배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실력 있는 배우분들이 현재 공연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남동에 있는 블루스퀘어라는 공연장에서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어떤 작품인지 알아보죠. 아마 다들 아실 텐데 그 장발장이잖아요. 그래서 빵 훔쳐서 감옥에 가갖고 굉장히 긴 옥살이를 했었던 장발장의 이야기. 몇 년이나 살았죠? 19년 살았다고 자료에는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 정확히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뮤지컬로 만든 작품인데요. 제가 그래도 좀 이제 공연 내용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발장 이제 빵을 훔친 죄로 19년 형을 살고 이제 가석방이 됩니다. 장발장이. 근데 이제 그 장발장이 이제 전과 기록이 있으니까 장발장을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발장이 어디 정착할 데도 없고 이제 떠돌다가 어떤 교회 성당이라고 해야 되나 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미리엘 주교라는 분의 도움으로 잠자리를 구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다들 아시는 이야기 은초대를 이제 훔치게 되죠. 근데 이제 훔치고 도망가던 중에 경찰에 붙잡히게 되는데 데리고 왔더니 이제 그 주교가 내가 준 거다. 이런 그 공연의 씬도 있고 영화에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장발장이 이때 큰 감명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이게 가능해? 라고 하는 얘기지만 장발장이 이제 이름을 바꾸고 시장 그리고 공장 사장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장발장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판틴이라는 역할인데 이 판틴이 숨겨둔 딸이 있다는 이유로 일자리에서 쫓겨나서 이제 몸을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거 그 영화 보신 분들은 NSO의 연기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이때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발장이 판틴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판틴의 딸 코젯이라는 이 여자 딸아이를 평생 책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장발장이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다는 걸 자베르라는 경감이 알고 있고 자베르라는 경감은 계속 이제 이 장발장을 추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이 시대적인 배경이 또 파리의 이 혁명, 시민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 시기여서 이 혁명을 그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얘기와 이게 또 섞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코젯이라는 이 딸아이와 이 혁명을 준비하는 마리우스라는 친구가 또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가 또 섞어 나오고 이런 여러 사람들의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이 교차되면서 나오는 드라마인데요. 결국은 뭐 인간의 내면에 있는 성과 악, 뭐 이제 부성애, 모성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의 어떤 신념 이런 것들을 정말 한 드라마에 기가 막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뮤지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지면서 대중에게 더 친숙해졌는데 네.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사실 만들어진 지 정말 오래된 작품이죠. 네, 이제 뭐 그 대본에도 제가 정말 오래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950년대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제 그 198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아, 40여 년 됐군요. 네, 근데 웨스트엔드에서 그 공연됐던 뮤지컬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이긴 한데요. 198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사실 초연됐어요. 네. 영국이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이때 작품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이랑은 조금 달라요. 네. 그 좀 단순하기도 하고 노래 구성도 다르고 그러다가 이 작품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영국에 있는 프로듀서 카메론 맥킨토시가 듣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작품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서 작품을 수정하고 보완한 다음에 1985년에 영국의 이제 공연장에서 다시 올리게 됩니다. 네. 이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시작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올리면서 영국이랑 브로드웨이에서 동시에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세계적인 뮤지컬로 탄생이 됐고 네. 여태까지 공연됐었던 뮤지컬 작품들 전 세계에 있는 뮤지컬 작품들 중에서 가장 흥행한 뮤지컬 6위인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그 들으시기에 좀 체감하시기 힘드실 수 있는데 이 뮤지컬이 얼마나 대단한 흥행 기록들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문화 콘텐츠 중에서 가장 큰 돈을 번 게 뭘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네. 뭐 저기 외국에 있는 영화 이런 거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영화가 아니고 뮤지컬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라이온 킹, 오페라 유령 이런 것들이 뭐 그 대단한 영화들보다 더 큰 흥행 수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뮤지컬 이 브로드웨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그런 것들이죠. 네. 예. 안 대표님은 계속 공연 계획하셨을 텐데 이 작품은 언제 접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뮤지컬 레미제라블이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건 그 사실 꽤 오래 전이거든요. 198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만들어지고 85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88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90년대 저기 잠실에 있는 그 롯데예술극장에서 공연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공연들이 사실은 정식 라이선스 공연이 아니었습니다. 네. 해적판 소위 얘기해서. 대단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인 것 같아요. 만들어진 지 몇 년 안 됐는데 가서 몇 명이 보고 이걸 본 따서 만든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다가 이렇게 라이선스 정식 공연이 아닌 공연으로 진행이 되다가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공연된 건 1996년도에 호주 투어팀, 호주에서 만든 투어팀이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합니다. 네. 이때 굉장히 그 큰 그 이슈를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공연계에 처음 입문한 게 95년이거든요. 네, 네. 저도 그때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크게 일이 별로 없었을 때 저희가 이제 공연계에는 아는 형들이 저한테 기가 막힌 비디오가 있다고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비디오 테이프를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 일이 별로 없어서 그 왜 의자 중에 그 다리 부분 살짝 올라가는 편한 의자 있잖아요. 네네. 거기 혼자 앉아갖고 노래방에서 그때 폐업한 노래방에서 버린 큰 모니터에다가 연결해서 그걸 봤는데 그게 레미제라블 10주년 콘서트 영상이었어요. 예. 이걸 보고 뭐 드라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우들이 나와서 그냥 콘서트만 하는 건데도 이 작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음악들도 그렇고 앙상블도 그렇고 그렇게 이 작품에 흠뻑 빠져서 막 주구장창 맨날 이 노래만 듣고 살았었는데 2002년 드디어 월드 투어 팀, 그러니까 공식적인 브로드웨이에서 전 세계를 돌면서 공연하라고 만든 월드 투어 팀 오리지널 팀이 우리나라에 내한을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아는 사람 막 통하고 해서 겨우 티켓을 구해갖고 그때 공연을 봤죠. 이 그때의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푹 그 레미제라블에 빠지셨군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레미제라블은 사실 제가 한 번 소개해드리긴 좀 아까운 작품인데 그래도 이어가야 되니까 노래 한 곡
어떤 거 선정했냐면요. 네. 거기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 뭐 여러 그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뮤지컬 레미제라블에 있는 에포닌이라는 캐릭터가 부른 On My Own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예. 이 곡의 노래를 불렀던 레아 살롱가라는 이 뮤지컬 배우가 이 곡으로 대단한 히트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 레아 살롱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뮬란이나 알라딘의 노래를 불렀던 배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들려드릴 이 넘버 버전은 라이센스 뮤지컬이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악은 영화 OST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영화 레미제라블 OST 중에서 On My Own 함께 듣고 오시죠. On my own, pretending he's beside me, all alone, I walk with him till morning. Without him, I feel his arms around me, and when I lose my way, I close my eyes. And he has found me. In the rain, the pavement shines like silver. All the lights are misty in the river. In the darkness, the trees are full of starlight, and all I see is him and me forever and forever. And I know it's only in my mind that I'm talking to myself and not to him. And although I know that he is blind, still I say there's a way for us. I love him, but when the night is over, he is gone. The river's just a river. Without him, the world around me changes. The trees are bare and everywhere the streets are full of strangers. I love him, but every day I'm learning. All my life I've only been pretending. Without me, his world will go on turning. A world that's full of happiness that I have never known. I love him. 네, 레미제라블에서 에포니가 부른 곡 On My Own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참 감미롭네요. 네, 아유 뒤에 약간 좀 남았었는데 아유 아쉽네요. 공연장에 오시면 네. 이 뒤에 감정을 고스란히 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공연되면서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죠. 예, 이 노래도 사실 제가 에포닌이라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공연 줄거리는 나오지도 않았던 캐릭터의 노래인데요. 이게 80년에 만들어진 뮤지컬에서는 이 노래가 아까 그 장발장의 공장에 다녔던 직원 판틴의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그 수정 작업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특징적인 변화라고 하면 제가 이제 세종문화에서 봤을 때만 해도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공연이 세종문화회관 큰 무대에 턴테이블이라고 그 무대 안에 동그랗게 도는 이 턴테이블 안에 구조물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돌면은 바리케이트도 됐다가 저렇게 돌면은 어떤 장발장의 집도 됐다가 이렇게 변하게 요런 약간 클래식한 느낌의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레미제라블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
어떤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대극장 공연의 무대에 영상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영상과 무대가 이제 같이 되면서 예를 들어 미스 사이공의 헬기가 나오는 씬이 있는데 그것도 영상으로 진짜 헬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입체적이겠는데요. 네. 그렇게 좀 실제 그러니까 실제 그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레미제라블도 공연 보시다 보면 장발장이 자기가 딸처럼 키우는 코젯의 남자친구인 마리우스를 구해내는 장면이 있어요. 네. 마리우스가 이제 프랑스 혁명 때 막 운동을 하다가 몹시 큰 부상을 당해서 그래서 이 마리우스를 들쳐업고 하수구를 통과하고 막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예. 이게 영상이랑 결합이 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긴 거리를 장발장이 마리우스를 피신시키는 것 같은 그런 연출 같은 게 이제 많이 첨가되면서 예전의 레미제라블이랑은 좀 다른 형태의 레미제라블. 이런 걸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공연을 보러 가면 그런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현재 공연이 딱 그런 버전이고요. 네. 이 버전 그 대극장 공연에서 느끼고자 하는 관객들의 니즈 중에 뭐 노래도 있고 뭐 드라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무대에 대한 갈증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 뭐 대극장 공연이 뭐 한두 푼도 아니니까 하지만 레미제라블은 가셔서 보시면 네. 어떤 그 이 앙상블부터 시작해서 영상미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마음 같아서 노래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잘하시네요. 아유, 저는 뭐 뮤지컬 배우도 한 번 해봤습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아시네요. 따라한 겁니다 지금. Do you hear the people singing? 네. 나중에 한번 네. 네. 자, 우리 배우들이 연기하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공연이 우리나라 배우들이 공연하는 형식의 공연인데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2년에 세종문화회관에 레미제라블이 들어온 다음에 바로 이어서 레미제라블이 끊임없이 공연된 게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 10년이나 공연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2012년에서야 비로소 우리나라 배우들이 정식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당시에 이제 정성화 배우가 장발장이 캐스팅이 되면서 정성화 배우 이번에 네. 영웅 그분이군요. 그 정성화 배우가 이제 우리나라 초대 장발장이 되면서 당시에 있었던 용인에 있는 포우나토리라는 곳에서 공연이 됐었는데 이때 대단히 큰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공연이 됐었죠. 우리나라 배우로. 그리고 한동안 없다가 8년 이제 2024년 됐으니까 9년 만에 공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한국 배우들의 공연을 반드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레미제라블에는 좀 있는데 레미제라블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뮤지컬에서는 주인공 한 명의 얘기가 쫙 중심적으로 가면 사실 좀 외국 배우들이 와서 영어로 공연을 해도 드라마를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레미제라블은 여러 캐릭터들의 얘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얘기의 흐름을 한번 놓치면 저 캐릭터가 뭐였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배우들이 한국어로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편하고요. 그렇겠네요. 네.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 작품의 가사와 대본을 쓴 알랭 부블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레미제라블을 이번 시즌에 처음 와서 봤대요. 그래서 이분한테 우리나라 한국어로 하는 레미제라블은 어떤 느낌이냐 그랬는데 한국어가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의 음악이 갖고 있는 이 정서와 한국어가 갖고 있는 정서가 너무 잘 맞는다고. 그래서 이 한국어로 부르는 레미제라블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 한국어의 음악성을 꼽은 거군요. 그렇죠. 한국 배우들이 노래를 워낙 잘 부르기도 하고요. 한국어가 갖고 있는 이 음악이 이렇게 노래를 찌르거나 랩을 외국의 영어로 만들어놓은 랩 같은 거를 우리나라 말로 한다고 하면 약간 이거 어떻게 번역할 거야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이 레미제라블이 갖고 있는 어떤 음악의 정서는 한국어가 갖고 있는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리고 웅장한 감동적인 이런 것들이랑 잘 어우러지는 거죠. 잘 맞는군요. 이 작품하고 한국하고. 네. 지금 레미제라블은 한국 관객이 얼마나 들어오셨나요? 한국 관객은 2015년부터 15년 해서 지금 현재 공연되고 있는 공연까지 합하면은 꽤 많은 회차에 공연을 했고요. 모르긴 몰라도 한 10만 명 이상 정도의 관객이 든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그 세종문화회관은 3,000석인데 블루스퀘어는 1,600석 정도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무슨 요즘에 1,000만 영화 이런 거 생각하면 아직도 보실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 뮤지컬에 대한 어떤 그 조예가 깊으셔서 불법으로 만들어진 공연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그 향수를 느끼시면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요 방송 끝나자마자 예매창 여셔서 예매 바로 하셔갖고 보러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 대표님은 뮤지컬을 몇 편이나 보신 것 같으세요? 제가 저 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공연 본 거는 본 횟수는 한 2,000, 3,000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공연의 종류는 많지 않고요. 이런 레미제라블 같은 공연, 정식 라이센스가 돼서 하는 공연은 영화는 한번 흥행하면 쫙 가잖아요. 근데 공연은 시즌별로 진행이 되니까 공연은 그 시즌에 못 보면 이제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미제라블 같은 공연, 여기 들어봤는데 이번에 오는데 이거 꼭 봐야지. 근데 이제 서두르지 않으시면 공연 막공일은 금방 다가옵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을 꼽으신다면요? 전 레미제라블이요. 제가 레미제라블을 월드컵, 이상형 월드컵 이런 것처럼 제가 해봤었는데 저는 레미제라블이었고 소극장 뮤지컬 중에서는 난쟁이들이라는 공연 이렇게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자, 끝으로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대표곡들이 굉장히 많고 장발장의 넘버도 많고 엄청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오늘은 장발장을 계속 쫓아다니는 자베레의 노래를 하나 골라왔습니다. 스타라는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자베레의 마음을 이제는 좀 다르게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무엇이든 보러 가세요. 랑 안용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으로 레미제라블 OST 가운데 자베레가 부르는 스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 밤 일라디오는 내일 더